장관이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선거는 마지막 날 마지막 한 표 때문에 진다. 그 정말 대세론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좀 경종을 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가 바로 그런 심정으로 범여권의 그 단결을 위해서 어떻게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친이계 중에서 자신한테 적대적인 사람조차도 포용하고 껴안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이걸 여권의 유권자들도 보고 있고 지지자들도 보고 있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국민들이 통합적이지 않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을 원하겠어요? 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의 30%대의 지지율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이게 그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투표에 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투표 날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를테면은 이게 10%대 주자라면은 뭘 사건을 한두 개 크게 일으키면 15%, 20% 뛰겠지만 워낙 앞서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지지층이 이미 결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경우에는 30을 32로 만들고 32를 35로 만드는 게 다른 야권의 추격자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계산하고 기획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애주 비율 맞추면 복지정책. 이거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작년 말에 발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아직 후속 정책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후속 정책을 어쨌든 시간이 가더라도 또 기획하고 만들어가지고 또 발표하고 그래서 생애주기율 맞추면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복지정책의 프레임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프레임이 제시됐으니 그 안에 개별 정책들이 나와야 될 순서잖아요. 노인 정책은, 보육 정책은, 그죠? 영유아 정책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계속 타겟을 명확하게 해서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복지정책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0.1%가 더 붙든지 0.5%가 더 붙든지 조금씩 붙여나가는 것이 이게 끝까지 오래가는 지지표가 됩니다. 근데 박근혜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박지만 씨 부분. 네. 당장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그럴 때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관계가 없다더라. 그거 됐지 않았느냐라고 박근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동생에 대한 애틋한 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 박근혜의 설명을 우리 국민들이 다 수긍을 했을까? 아니지 않겠어요. 대답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넘어가면 결국은 부담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제 1년 반 남은 거예요. 선거가 1년 반이 채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시점에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들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대통령 후보한테 뭔가 이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 후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도 지지자들, 유권자들은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에게 약점으로 제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해가는 거. 그게 꼭 무슨 인터뷰하듯이 문답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국민과의 대화는 아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 것이고 그 국민들이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가 박근혜식대로 대답을 하나하나 해가는 거. 이걸 또 국민들이 다 안단 말이죠. 이렇게 국민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고 하면서 지지도를 차분히 올려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고 박사님께서는 이 35%의 이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참 이게 실현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좀 기대하고 촉구하는데요. 네.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5명의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른 대통령들은 뭐 준비성이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고요. 선거가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선거 중에 그 자신의 이 역량, 그러니까는 사람과 돈을 따로 빼서 이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이 선거와 별도로 대통령이 될 이후의 준비를 따로 시킬 여유가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려고 4번째 도전을 했으니까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가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슬로건을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마지막에 얼마나 박빙 혼전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따로 사람들을 뽑아서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획을 따로 세워라. 너는 선거에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마찬가지고요. 근데 김영삼은 92년 선거를 1년 동안 했는데 1년 내내 그냥 앞서갔어요. 여유 있게. 그래서 이 92년에 모든 사람들이 뭐 이번에는 대통령이 김영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김영삼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번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선거팀과 별도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계획,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팀을 따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팀의 이름이 임팩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 코리아라고 하는 팀을 굉장히 김현철 씨가 이끌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김현철 소장이 직접 이 임팩트 코리아를 간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1년 이상 이 준비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YS한테 보고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격적으로 문민개혁을 추진하잖아요. 하나에도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도 도입하고 뭐 공직자 재산 공개도 하고요. 정말 혁명적인 조치들을 쫙 해나가는데요. 이 조치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임팩트 코리아에서 준비됐던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없었으면 아무리 뭐 김영삼 대통령이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이 조치 하나하나가 굉장한 그 이 조사와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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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이 된 이후를 준비했던 유일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 박근혜가 됐건 뭐 문재인이 됐건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그런 준비를 하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후보가 무슨 준비성이 많아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좀 여유 있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 과정 자체가. 만약에 박근혜가 지금 30% 중반대의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려서 이걸 1년간 유지하면 여유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 확실하다고 보고 대통령이 된 이후의 준비팀을 내가 따로 꾸릴 수 있겠다라고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제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이 이겨도 문재인이 여유 있게 한 200만 표 이상 좀 이겨서 따로 준비팀을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에서 오신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여러 현안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 박사님, 이거는 이제 그 계속된 얘기인데 말이죠. 예. 얼마 전에 그 이회창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회창 대세론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가진 대세론과 지금 박근혜 대세론은 질적으로 틀린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대세론은 가짜고 지금 박근혜 대세론이 진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그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글쎄요. 이회창 대표가 한 얘기는요. 이게 대세론이 상대가 있을 때의 대세와 상대가 없을 때의 대세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에게는 상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세다 그러지만 막상 야권에 무슨 후보 단일화가 돼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 대세가 딱 나타나면 그때도 과연 박근혜가 대세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해창 대세론 하지만 자기는 정작 이런 식으로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독주했던 적이 없다. 자기는 상대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험한 과정을 거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해창 전 대표의 그 발언 중에 상대가 있냐 없냐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이해창 대세론과 박근혜 대세론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방어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창이라는 정치인 후보는 방어력이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이해창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 박근혜의 지지자들만큼 충성도가 높지 않았어요. 이해창은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김영삼과 이 갈등 관계를 보이고 국무총리직을 던지면서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창이 국민 앞에 대중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 기억으로는 89년에 시사저널의 오늘의 인물로 선정된 건데요. 깨끗한 대쪽 이미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실제로는 96년 총선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된 건 97년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국무총리로 또 김영삼과도 맞섰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정치권 밖에서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더구나 그 국회의원 1년도 비례대표 1번으로 됐거든요. 자기 지역구 선거도 안 치러본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그 참모들 중에는 정치 경험이 많은 참모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참모들의 그런 조언을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력도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법관으로서의 경험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년에 그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렀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주위에 있던 정치인 스태프들이 이 문제가 국민 정서상 굉장히 나쁜 것일 수가 있다. 왜? 우리나라에 있어서 병력 문제는 굉장히 센시티브